게 아닌가. 또 관련 범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에 대한 어떤 댓글들 이런 것도 좀 도를 넘어서는 댓글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 이런 이성 혐오 문화 뭐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고 계신지요? 뭐 조금 전에도 고 노회찬 의원 영상이 좀 나왔습니다만 사실 의원님 이제 저도 어제 잠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조롱한다거나 고인을 아주 모욕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 이제는 적어도 뭐 현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에서만큼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런 식의 혐오나 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제 용납하지 않아야 될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네. 보시는 건데 한번 이제 직접 체감한 적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이런 공공연한 장소에서 네. 이런 뭐 발언들 뭐 이런 토론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욕설 같은 건 이제 기본적으로 듣게 되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사실은 이런 토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안구건조증 때문에 눈을 좀 자주 깜빡거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장애 뭐 이런 걸 이제 운운한다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가족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들을 향한 뭐 여러 가지 욕설들이라든지 이런 모욕적인 발언들 같은 걸 보면 이건 글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달까 네. 이런 것들을 체감할 때가 사실은 좀 많이 있죠. 네, 우리 유은 김지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성 혐오라고 하는 개념 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말 체급 차이가 정말 나는 두 명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기계적인 중립을 자처하면서 더 강자에게 더 주먹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 혐오라고 하는 허구적인 개념이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랬을 현재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지금 아닙니다. 보시는 건가요? 심각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초와 분 단위로 계속해서 혐오의 콘텐츠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여성 혐오의 콘텐츠의 심각성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어떤 반격, 그 언어로서의 일종의 미러링의 전략, 이 둘이 대치 그 과정 그건 안에서 남성 혐오가 아니다. 그런 전혀 말씀. 남성 혐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면서 논쟁이 붙을 것 요거는 같은데. 논쟁 네. 전에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혐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극히 싫어하거나 어떤 대상을 아주 미워할 때 이걸 이제 혐오라고 우리가 보통 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언어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여성 혐오라는 거는 그런 혐오의 뜻과는 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용하는 같은 혐오라는 단어지만 우리 교수님 사용하신 혐오와 제가 이야기하는 혐오 혹은 뭐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혐오가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후에 논쟁이 분명히 붙을 거고요. 일단 먼저 이 혐오 문화의 어떤 최전선에 서 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워마드 논쟁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에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근데 낙태 사진이라든지 또 유치원생을 뭐 살해하겠다라는 예고라든지 좀 이게 정말 도를 지나친 그런 행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게시물이 자꾸 올라오는가? 또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논의가 되는가? 사실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어렵게 현재 활동 중인 워마드 회원을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새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워마드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게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저 혼자로서 이제 워마드 유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워마드를 오래 해온 한 명의 회원으로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 워마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나간 것인가. 여성 우월주의에다가 남성 멸시주의. 워마드 자체에서도 자기 자신들을 페미니즘하고 엮지 말라, 기존의 분류에다가 끼워 맞추지 말라 그런 여론이 강세고요. 남자 아동을 유괴하는 어떤 예고 같은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글쎄요. 회원들 반응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 받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자극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좋은 언어로 이야기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또 일각에서는 일베랑 워마드랑 똑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워마드 입장에서 일베랑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근데 왜 예전에 일베가 그런 짓을 할 때는 걔네는 그냥 쓰레기 집단이야 라고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서 워마드가 했을 때는 훨씬 더 강경하게 비판을 하는 것인가. 여성 단체들에서 처음에는 되게 네. 칭찬했어요. 뭐 전사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새 들어서는 좀 등을 돌리는 느낌. 기존 여성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평등을 주장하고 그리고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주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워마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소수자라고 해서 뭐 다 착한 것도 아니고 걔네들도 여성 혐오를 한다. 남자 아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여아를 성추행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공격을 받았으니까 네가 가진 그게 뭐 아동이 됐든 뭐 성소수자가 됐든 너는 또 한번 당해봐라. 워마드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워마드에서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게 된 이유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데 많은 여자아이들이 자기의 미래 꿈으로 대통령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의의가 있지 않느냐.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심상정을 뽑자라는 게 워마드의 네, 여론이고 그랬으니까 그런 색깔론하고는 상관없이 여성이면은 밀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독립운동가들이 찾아보니까 아내를 뭐 학대하고 걔네들도 다 여성 혐오적이었다. 그래서 남자들도 숭배를 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게 예전에 안중근 사진에다가 합성해가지고 만든 사진을 올리고 안정권 의사도 가정폭력가 있었나요? 가정폭력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걔도 한남이고 그러니까 남자면은 무조건 다 깐다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원하는 그 목표가 뭐예요? 여자들이 살기 좋은 그런 피리아를 만드는 것 그거를 밀고 있어요. 네, 이 회원이 워마드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우 초창기부터 활동을 해왔다고 했고요. 글쎄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아동이라도 남성이면은 무조건 그리고 관심 받는 걸 즐긴다라고 하는 게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은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상적인 부분. 저는 인상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생각의 자유랑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마드가 무엇을 지향하든 혹은 일베가 뭐를 표현하든 일단 그게 어떤 법의 테두리 혹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지향해야 될 가치에 반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에 동조하느냐 아니냐도 어차피 보는 사람들의 어떤 몫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미러링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이것이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범죄 행위로 나아갔다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간으로서 해야 될 부분을 뭐 넘어섰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이태광 교수님 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워마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은 상당히 저는 과잉 대표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워마드를 엮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과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워마드는 말 그대로 그냥 인터넷 문화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터넷 문화를 그냥 되풀이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성 이슈가 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조금 애매한 이제 지점들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워마드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실 지금까지 인터넷 문화에 나타났던 안 좋은 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 표현이라든가 또는 약자를 조롱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뭐 악플을 단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다든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이런 방식들을 또 추앙받고
또 이렇게 주목 경쟁을 펼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사실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당히 많은 수련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주목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아주 충격적인 사진을 올린다 이런 것들을 통해 주목을 받기는 되게 쉬워요. 그게 인터넷 문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두운 점이지 않습니까? 그걸 워마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인터넷 그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뭐 여성 운동에 대해서 과잉 대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워마드 그 전에 이미 이제 또 다른 단체에서 메갈리아죠. 다른 메갈리아에서 그 미러링,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것을 이제 되갚아준다, 되돌려준다라는 이제 미러링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여성 단체들에서는 이게 새로운 어떤 효과적인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그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죠. 그럼 하지만 완전히 이제 떨어놓을 수 있느냐는 제가 거죠. 재밌는 거는 미러링이라는 건 원래 이제 심리학에서 좋아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메갈에서 사용했던 그 방식은 상당히 패러디에 가까운 것이고 그때 이제 미러링을 패러디의 방법으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러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이제 인상들이 있지만 사실은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시도인 것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워마드 의식이 어떤 미러링? 워마드는 지금 제가 볼 때 상상하시나요? 미러링은 아니라고 봐요. 이건 미러링의 수준을 넘어섰고 본인들은 이걸 미러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다고 봅니다.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워마드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메갈리아라는 데가 있었고 거기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 그리고 인신공격적인 발언 그리고 성소수자 등을 차별한 행위 등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이 메갈리아 내에서도 나오자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너의 길로 가라 우리는 따로 가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워마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그 극단적 표현성이라든지 폭력성 이런 것들은 정말 메갈리아에서 한 차원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러링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러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 그 행동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미러링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지금 총을 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강한 지금 워딩들로 이 폭력을 지금 이 인터넷 세상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것이 결코 미러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나온 내용들 중에 뭐 상당히 패륜적인 내용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독립운동가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목희 의사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패륜적인 근데 그게 기존에 없던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DC 인사이드가 우리 어떻게 보면 인터넷 문화의 기원과 같은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별의별 희한한 그런 패륜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일베였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여성 사이트라고 지금 워마드도 역시 일베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인터넷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양상, 일반적 양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특별히 저는 워마드에 더 과격한 표현이 있다라고 근거를 댈 수 있을까는 제가 잘 우리 윤 김지영 의문시스러워요. 교수님도 비슷하게 일단 생각하시나요? 그 워마드의 시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워마드가 메갈리아 구분이 된 것은 메갈리아는 일종의 이성애자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 폭로하고 막 비판을 했죠. 그런데 워마드는 무엇을 했는가 워마드로 갈려 나오진 그 계기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이성애자 남성만이 여성 혐오와 여성 착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나 성지향성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소수자성을 갖고 있는 남성 역시도 여성 혐오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그 폭로하는 이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면 일종의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의 레즈비언이신 분들이 일종의 다른 성소수자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 혐오나 그런 것들을 폭로하는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이슈에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강자적인 남성만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자인 남성도 자신이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남성이라고 하는 강자성을 통해서 여성 혐오를 변형화해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 안에는 저는 페미니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워마드의 분노는 만약에 정말 우리 이 사회에서 가셔야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중증적인 차별 안에서 성지향성이나 아니면 장애나 나이에 의해서 차별을 겪는다라고 했을 때 이 소수자 그룹 안에서 누가 가장 일종의 중증적인 차별에 노출되는가라고 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가 많았고 그랬을 때 그 여성이 자신이 이 가해자가 그냥
미성애자 남성이 아닌 일종의 다른 소수자성을 갖고 있는 남성일 경우에는 그걸 공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는 워마드가 분노를 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사회적 소수자인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 혐오를 적확하게 가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그 착취의 포인트를 제대로 가격하는 것은 분노이지만 지금 워마드가 하고 있는 행태 중에서는 소수자 남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일종의 차별적인 현실 자체를 완전히 기각시키거나 그들을 굉장히 강자화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을 확대 재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혐오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근데 사실은 제가 네.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성소수자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네. 소수자 부분도 나왔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약자라든지 또 네. 아이들 이 남성이라는 이유 네. 하나만으로 상당히 여기- 예를 들면은 이제 예. 얼마 전에 그 어린이집에서 11개월짜리 남자아이가 네. 숨졌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선 잘 죽었다, 유충 뭐 살충했다 뭐 이런 굉장히 예. 끔찍한 댓글들이 달려서 저는 예. 상당히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뭐 생전에 워낙에 이제 페미니즘 여성 운동에 앞장서서 지시를 하셨던 분인데도 모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남자라면 무조건적으로 혐오를 하는 발언을 해서 왜냐면 제가 뭘 노회찬 얻겠다는 의원에 거냐고요.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는 발언을 일베에서 거의 좋아요가 1만 건이 넘게 조회된 걸 보고 워마드 사이트에 제가 어제 들어가 봤을 때는 거의 그 게시물이 처음 올라왔을 때 정말 몇백 건 아마 지금 근데 한 2,000 거기는 건, 사이트 2,000 회원 수가 건이라는 다르잖아요. 다시 사이트가. 말해서 그 이야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배가 더 높다고 해가지고 워마드 용서되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그리고 트롤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워마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혐오 표현들이 있죠. 근데 그게 혐오 표현인 것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남녀의 어떤 차별을 통해서 남녀가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을 때 남녀를 통해서 명백하게 지금 이 사회에서 차별 구조가 존재하잖아요. 거기에서 여성들이 하는 남성을 향해 하는 표현과 남성들이 여성을 향해서 하는 표현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너무 워마드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금방 그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차별들을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성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모든 차별이 없어질 것처럼 이게 옛날에 사회주의자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 그러면 무슨 아까 전에 그 인터뷰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념적 지향이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워마드가 그냥 뭐 뭘 원하느냐고 했을 때 그런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목이고 거기에서 가장 쉬운 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일관된 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논쟁에서 가장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이 뭐냐 하면 이상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성이라고 환원을 시켜버리면 정말 반론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또 워마드의 아주 중요한 그 담론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 담론을 다 들으면서 다 깊이 다 공감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만 그러느냐. 그 워마드만 하고 있는 얘기냐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인터넷 안에서 사실은 성숙하지 않은 인터넷 문화, 뭔가 조롱하고 모욕하고 익명성에 숨는 문화, 이 안에서 있는 표출됐던 것들이 그냥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 또 생각해보죠. 이들만 그러느냐의 문제가 있다시피 그러면 이들이 모두를 대표하느냐. 그리고 아까 저 인터뷰를 했던 그분이 워마드의 모두를 또 대표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종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혹은 어떤 잘못된 행위가 마치 어떤 이런 여성주의 안에서 표출되는 것처럼 보여진 행위에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하는데 언론이 실은 워마드 안에서도 여성주의 안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일견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봐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뭔가 논란이 될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확대 재생산해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실제로 나와야 될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뭐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이제 좀 광범위하게 용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금도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걸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조금 더 폭력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최소한의 금도, 예를 들면 그 낙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금 노회찬 의원에게 했던 그런 폭력들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금도에 들어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비판받아야지 정상적인 거고 우리 모두도
그들이 물론 이제 왜 그랬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행동이 다른 데서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용인돼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용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일베가 하든 그게 워마드가 하든 그게 다른 어떤 개인이 하든 아니면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에 나온 기사에 적힌 악플에 달린 거든 그게 만약에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이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사회 안에서 그런 어떤 기본을 벗어나는 이야기라든가 범죄 행위라든가 이러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고 뭔가 비난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했기 때문에 용인되고 누가 했기 때문에 용인이 안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그래서 많이 나온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워마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네. 뭐 이미 다른 집단도 많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베가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워마드나 일베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적대적 공생관계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워마드가 일베한테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워마드와 일베는 아주 유사한 현상이죠. 저는 이게 증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증상이 일베와 워마드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일베 제가 또 한때 전문가로 활동한 적도 있고 제가 일베 운영자라는 등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베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데 근데 일베도 제가 아주 그 일베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고 있는데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신 분들이고 그냥 뭐 말 그대로 대학생이고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워마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만나보면은 아주 평범하고 직장인들이고 학교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언어들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이 있고 말 그대로 우리는 최소한 여기 나와서 토론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불러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그런 과격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게 물론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당연히 이제 뭐 용인되는 것이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금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어떤 뭐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한 것은 없어요. 그죠?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워마드나 뭐 일베나 결국은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현상은 같지만 다른 건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이 워마드가 여성 이슈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워마드가 페미니스트 그룹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워마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어쨌든 보편적인 이슈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그것이 또한 어두운 측면, 우리 윤김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두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이슈를 한국 사회가 외면할 수 있는가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네. 외면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의 어떤 놀이터 같기도 하고 원래 이런 게 있어 왔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실제 범법 행위로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몰카라든지 뭐 모방 범죄 이거는 사실 미러링이 아니라 모방 범죄인 거죠. 그래서 이 워마드나 뭐 워마드뿐이 아니라 일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폐쇄를 어떻게든 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말씀 전에 이제 네. 모방범죄 말씀하시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우와 두루미가 이소부화에 나오죠. 여우가 먼저 두루미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줍니다. 두루미가 한 접시도 못 먹고 집에 갔잖아요. 그때 다시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서 길다란 호리병 같은 데다 음식을 줘요. 한 입도 못 먹죠. 이게 바로 미러링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그릇을 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해갖고 그릇이 아닌 예를 들어 독극물이 든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이건 이제 보복범죄인 거고 그다음에 여우가 아닌 토끼나 다른 동물들을 불러서 뭐 똑같은 일을 벌인다면 이것은 이제 모방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워마드라든지 메갈리아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결코 미러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과연 그러면 이런 사이트들을 없애는 게 좋은 것인가? 없애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고 이건 쉽게 결정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트들을 없앤다고 해서 그러니까 실효성 측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 사이트 없어졌으니까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딘가에 또 모여서 반드시 또 이런 비슷한 일을 할 거거든요. 때문에 이걸 단지 그냥 없앤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일베와 워마드가 같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베는 7월 22일에 그렇게 여성 노인을 성매수하고 그리고 불법 촬영을 해서 어떤 모자이크 없이 그 나체 사진을 유포를 했는데요. 일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질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마드가 문제가 되었던 얘기를 보면 범죄 예고의 글이었지 모방 범죄로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거나 범죄 몰카 예고나 같은 경우는 모방 범죄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범죄 예고를 했건 예를 들어서 아동을 납치하겠다라고 했던 건 범죄 예고였고 그리고 성체 일종의 태아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건 사진이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가낙태한 사진이라고 지금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이해되고 있는 것들 이미지 조작글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불법 촬영물을 다시 확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어떠한 잘못을 한다라고 했을 때 초범인가 아니면 상습범인가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어떤 것을 이슈화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똑같은 사람을 죽인 행위도 폭행치사를 보는 것인지 살인으로 보는 것인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일베와 오마드를 너무나 동격화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면 일베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누적적으로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범죄를 전시하고 인증하는 것을 오마드에 대한 이름을 통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어느 정도 덜어준과 동시에 오마드에게는 일베가 여태까지 600만 명이 일베가 했던 그 똑같은 일을 마치 오마드가 지금도 똑같이 그 정도의 양가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그랬을 때 오마드가 하고 있는 미러링의 수준에서 정말 남성 폭력이 갖고 있는 것을 뒤집어서 풍자에 보여주면서 그것을 근절하려고 하는 미러링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러링을 넘어서서 아동을 납치하겠다라고 하는 모방 범죄를 예고한다는 것은 저도 미러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폭력이 재생산 양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하고 싶은 얘기죠. 건 일베가 600만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일베가 특정 정권이 비호를 받아서 엄청나게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규모는 컸죠. 지금 들어가 보면 네. 요즘에는 그 1회 조회수 자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좋아요 이런 일종의 추천수만 해도 1000건, 600만이라는 2000년이 게 어떻게 된다는 나온 것이죠. 숫자죠? 그 일베 600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일베 사이트의 규모에 대해서 쳐보면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제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이건 그럼 일베 끝도 안 나는 회원의 숫자가 어느 그건 정도로 알려진 바가 이야기가 없어요. 있습니까? 알려진 바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추정은 해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일베 사이트 지금도 아마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략 동시 접속자가 5천에서 15,000 사이예요. 이 정도 사이트 규모라면 특히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만에서 정말 맥스 봐야 100만이라는 거고 만약에 600만이라는 숫자가 가능하려면요. 일베 예전에 그 연령대별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20대 이하로 1% 나오고요. 그다음에 50대 이상이 7.7% 나오니까 대부분은 20대, 30대, 40대란 얘기예요. 20대, 30대, 40대 한국 남성이 몇 명이냐면 1,200만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일베 회원이라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IT 전문가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회원 수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략 한 40에서 100만 정도로 그 회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도 결코 작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600만 회원이다. 이렇게 하면 한국 남자들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이 한 절반이 지금 회원 가입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00만 정도라는 게 지금 공식적인 그 추정치입니다. 그거는 100만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은 더 줄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한참 예. 최고점에서 그 정도였으니까 근데 10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고 한 달 사실 수익도 굉장했어요. 거기가 광고 수익.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베를 뭐 모마드를 통해서 이렇게 면죄부를 주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증상이지만 같은 뿌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원인에서 나온 두 가지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사실 같은 현상이란 말씀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동등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혐오 표현을 내뱉도록 만드는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베나 워마드 때문에 우리가 혐오 표현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어떤 혐오를 유발하는 어떤 원인들이 있고 그것은 저는 오프라인에 있다고 봐요. 오프라인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러한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단 익명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 했을 때 말 그대로 계급장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체성을 느끼는 거고 아 정말 내가 잘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문화가 주는 어떤 욕망의 구조인데 여기에 충실하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 둘이 비슷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일베가 없었다면 오마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일베가 오마드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둘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둘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증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달리 해야지만 저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뭐 뜨겁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글쎄 뭐 남혐, 영혐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저나 혹은 여기 앉아 계시는 패널 분들께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요즘 10대나 20대는 실생활에서 이걸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럼 제기애나 뭐 한남 이런 단어를 쓰기는 많이 쓰이나요? 네. 대화할 때 친구랑. 네. 뜻은 모른 채 사용하고 계시는 거. 뜻은 알아요. 뜻은 알지. 뜻은 아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온 줄은 몰랐어요. 표현을 많이 쓰시던가요, 주변에서? 아, 예, 그쵸. 많이 쓰고.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 그런 SNS에서 많이 보여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올라오던가요? 네, 그냥 각종 욕설이랑 같이 표현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네네. 어떤 여성 일행과 남성 일행이 싸웠는데 그 여성 일행이 한남충 막 이러고 네네. 인터넷에도 올라왔던 영상인데 해외 이후로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단체로 그 칸 안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표현을 하려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네. 그 영상 보고 살짝 충격 먹긴 했죠. 저희 남자애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페미니스트 얘기가 나왔는데 여자애들이 그걸 살짝 듣더니 저희 보고 막 너네 여성이 사용하잖아 막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저희는 아닌데 내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너 워마드냐 아니면 페미니스트냐 이랬는데 얘네가 막 기분 나빠서 저희를 막 욕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아이들끼리도 이게 일베냐 워마드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뭐 온라인상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저게 10대 문화이고요. 사실은 제가 10대 때도 보면 사실 저랬습니다. 그때는 이보단 덜했죠. 왜냐하면 그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일베나 워마드나 제가 볼 때 10대들이나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냥 재밌는 사이트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일베가 한참 이제 유행할 때 제 여학생들, 제가 가르친 여학생들이 일베 용어를 사용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돌이 일베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방송에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죠. 그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뭐 남혐, 뭐 여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재밌는 내용이다. 그게 재밌는 내용인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쾌감도 느껴지고 보통 이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욕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또 쾌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욕설이나 그냥 비속어가 아니라 사실 혐오 표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무분별하게 쓴다는 건데. 그렇죠. 그건 이제 네. 되는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혐오 표현을 씀으로써 또 그쪽 자기 또래 집단에서는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게 또 이제 문제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닐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이 혹은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보이는 또래 친구들이 혹은 남학생들도 있겠죠. 그들이 되게 욕을 많이 합니다. 그 욕설의 대부분은 사실 굉장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동물 비하적인 그런 언어를 담고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때에도 어른들은 우리에게 쟤는 뭐가 되려고 커서 저러는 걸까 이러고 요즘 애들 큰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은 저건 낯선 현상이지만 저 아이들은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뭔가 욕을 하고 뭔가 좀 나쁜 말을 하고 이러고 자라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언어가 바람직하냐는 좀 다른 문제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현재 이 상태는 조금 더 건강한 상황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딪힘의 상황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어떤 부딪힘의 언어들을 꺼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론이 되고 있고 오히려 나이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각종 성과 관련된 어떤 욕설에 대해서는 크게 담론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오히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느냐 요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실은 이런 언어들이 이게 나쁜 거고 이런 게 왜 지금 쓰여지고 있지를 담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나빠. 그러니까 사이트를 다 없애버려. 이렇게 봐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화 자체에 되게 낯설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담론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은가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싶습니다.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질 과연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글쎄 별것 아닌 또래 집단 어린아이들의 뭐 우리도 예전에 했었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긴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인터넷의 그 즉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그 경쟁에 뛰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이트 내 경쟁을 통해서 점점 더 극단으로 가는 것은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단 사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단 지성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아주 동질한 집단, 예를 들면
변호사 집단 혹은 뭐 의사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질한 집단이 모여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경우에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로 빠지거나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게 벌써 이미 20, 30년 전 논문을 통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의 의견과 또 다른 의견에 대한 뭐 수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또 어떤 비판이나 건전한 뭐 자정작용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집단들이 모이면 더 편협하고 더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워마드나 일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정한 어떤 관심 분야에 있는 젊은 여성들 혹은 뭐 젊은 남성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거고 이거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또 이게 일상에 번져 있다, 일상으로 번진 남혐, 영혐이다라는 것을 사실 10대와 20대 이제 다른 또 생각을 통해 들어봤는데요. 한번 또 화면을 또 보시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남혐은 스크린 속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나시티를 입고 운동을 하거나 걸어 다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시선을 보면은 몸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막 하는데 저희 남자 입장에서 막 여자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변태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선부터 약간 잠재적으로 범죄단 취급을 받으니까 그게 약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여혐은 확실히 존재를 하는데 남혐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심각한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둘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미래가 좀 걱정이 되고 미래에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여기 저희를 대하게 될지 잘 모르겠고 일단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그런 데서는 그 남자들만 막 힘든 일을 하고 여자들도 막 여자라고 성차별을 받고 나는 그게 없어지고 조금 더 화합을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마지막에 우리 윤경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는 대등한 개념상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혐오는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에서 많은 기득권과 그리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열애할 수 있는 것이 여성 혐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성 혐오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 그리고 의식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구조 안에서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여성을 열애할 수 있는 그런 기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 혐오는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지형 안에서는 정말 일종의 남성이 어떤 특정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 여성은 일종의 공적인 영역 안에서 많은 타격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일종의 불쾌감을 갖는다던가 즉각적인 어떤 반응성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뭐 카톡방에서 어떤 특정 여성에 대한 일종의 불법 촬영물을 올렸을 경우에 그건 일종의 성폭력 문화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남성 혐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회 안에서 혐오라고 하는 것은 뭐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단순히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학자도 이야기했지만 투사적 혐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오염이 속성을 타자라고 하는 특정한 집단에게 투사함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애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권력 감정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권력 감정으로서 이 남성 혐오가 정말 여성 집단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남성들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상적인 차원에서 열애할 수 있는 권력을 여성이 갖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교수님 말씀은 이런 사회 이제 권력 구조 하에서 남성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이제 남성 혐오라는 것이 사실상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이신데 이 부분이 그래서 용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네. 말씀하셨던 그 정진 선생님 이야기했던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은 자꾸 이제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러니까 누군가 누구를 자꾸 혐오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건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지금 여성 혐오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미소진입니다. 영어로는 미소진이고 이거는 여성 비하에 가까워요. 여성 비하, 여성 경멸에 가까운 용어이고 이거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민주주의가 진전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죠. 미소진이. 한국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난 촛불 이후에 한국 사회 상당히 민주화가 진전됐기 때문에 이 미소진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가 말씀하셨던 건강하게 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왜 남혐이라는 거 그럼 다시 말해 미소진의 반대말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사전 남혐이란 찾아보시면 영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리 영어로. 미소진의 근데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냥 포스트 페미니스트들이 백래시로 만들어낸 말이 이제 있는데 사실 그건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말이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건 이게 여성 비하라고 한다면 광범위한 여성들이 남성을 비하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다. 물론 뭐 먼 미래에 워마드 하시는 분들이 꿈꾸는 그런 여성적 유토피아 아마존 같은 세상이 오면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물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뀝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걸 조금 저는 구분해야 쓰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김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혐오 당연하죠. 그것은 이제 당연히 적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비판적 혐오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혐오라고 부르는 말은 영어로는 디스가스트에 해당되는 거고 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 배제하고 밀어내는 감정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주로 이제 극우들이 이민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동성애자들 또는 뭐 당연히 이제 여기에는 페미니스트들도 들어가겠죠. 지금 페미니즘은 병이라고 부르시는 이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디스카스트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혐오적 감정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막 뒤섞어서 써버리면 괜한 이제 논란을 저는 일단 정리 여성 혐오에 대해서 여성 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꼴패입니다 등등등과 같은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해주십시오. 일종의 그런 비하, 추녀다 등등과 같은 비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항의 일종의 미녀 또는 개념녀 등등과 같은 숭배의 지점, 이상화의 지점을 통해서 여성을 분열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방적으로 남성의 가치 평가를 하는 이런 여성 분열 정책 자체가 여성 혐오이기 때문에 여성 혐오를 단순히 여성 비하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제가 여성 비하 혐오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뭐 남성 혐오 이걸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 자리는 사실은 그냥 혐오 자체를 지금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남성들도 사실은 여성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철학적인 혹은 여성학적인 관념뿐이 아니라 그냥 혐오다라고 느낄 수는 있다고 그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은 이 VCR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남성들이 우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영진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모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어떻게 분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에서 아마 많은 남성들이 느끼는 것들 예를 들면 가장 쉽게는 지하철 계단 같은 게 있겠죠. 거기에 계단을 당연히 이제 위를 향해서 가니까 위를 쳐다보게 되면 마치 내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된 것 같은 그 위축감을 당연히 느끼게 되고요. 또 사람 많이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같은 데서도 손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 하는 남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예를 들면 잠재적 성범죄자 담론 이런 것들에 이제 스스로를 자꾸 올가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 꽤나 불쾌한 또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은희 변호사님도 그런데 공감하세요? 저는 좀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데 저게 나오진 않았는데 또 저희가 했던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남학생입니다. 뭔가 학교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남학생부터 범인 취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살기는 좀 힘든 세상이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물건이 없어졌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든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범인을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제가 남자일 것이다, 여자일 것이다. 이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성범죄자 취급을 당할까 봐 불안하다라는 건 불안함의 문제잖아요. 기분 나쁨의 문제, 불안함, 불쾌의 문제. 그런데 여성들이 내가 성범죄를 당할지도 몰라라든가 내가 어떤 범죄에 노출될지도 몰라, 약자라서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도 몰라라는 거는 불안함과 불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위태로움의 문제고 위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똑같이 병행할 수 있느냐,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느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왜 여성 혐오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단어에 있다 없다를 다 떠나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는 본질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여성 혐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들을 배척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인 거고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남성 혐오의 발언들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은 실은 그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고 있느냐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숫자 만약에 그리고 이걸 오프라인 안에서 또 여성분들이 쓰고 있는 숫자를 생각하면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치환해서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상단의 부분을 남성분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언어가 미치는 영향들까지를 생각한다면 실은 이게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범죄라면 어떤 것들이 용인 가능성을 벗어난다면 그게 누가 했느냐 왜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래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혐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자고 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혐오라고 하면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막 싫어하는 이야기, 뭐 미워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아마 혐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혐오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두 분께서 말씀하신 혹은 뭐 우리 교수님께서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그 여성 혐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성을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막 지나치게 성적 대상하고 뭐 숭배하거나 이런 것도 다 여성 혐오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미스 코리아 대회 하는 거 이것도 여성 혐오예요. 맞죠? 그리고 그 미스 코리아 대회를 보면서 야, 각선미가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야, 어떻게 여자가 컴퓨터도 이렇게 잘 고치니?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게 다 여성 혐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혐오라고 쓰지 않아요. 마치 나는 그 컴퓨터 잘 고친 거에 대해서 난 칭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들이 왜 당신 여성 혐오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나는 여성 혐오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칭찬한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단절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문제를 근데 왜 여기까지 갖고 왔느냐. 저는 아까 미소지니 개념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미소지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거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게 혐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거나 적절한 말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미소진이라는 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썼어야 이런 오해가 좀 줄어들 텐데 거기에 혐오라는 말을 붙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말들과 전혀 다른 혐오의 뜻이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약속도 아니고 그들만의 약속인 건데 우리가 그들만의 약속을 다 같이 지켜야 되는 상황. 마치 제가 지금부터 이 앞에 있는 마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다 따라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남혐과 여혐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혐오 이게 남혐이 성립을 하느냐 마느냐 이 당연히 얘기는 성립한다고 보는 네,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혐오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남성 측과 여성 측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거는 구분해야 한다 봐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있느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왜 남혐 이제 윤김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남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사실 남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구조적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표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제국주의자가 와가지고 어디를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 놓고 여기를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민지 이 피통치인들이 어떤 분이 이제 일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렇다 분명히 혐오적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혐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뭡니까? 피식민지인의 분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라는 건 가능하지만 이거는 사법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그 거예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제가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게 왜냐하면은 이게 사회적 주류라고 해서 혐오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는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주류라고 하더라도 혐오 표현을 했다는 것으로 사법 처리가 가능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백인에 대한 혐오 표현도 혐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국가마다 약간의 그 정의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지금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서로 혐오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예전에도 이런 건 있었거든요. 뭐 된장녀, 김치녀, 다들 이제 기억들을 하시겠죠. 아슬한 기억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때는 그래도 좀 이런 건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자제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없다라는 것. 글쎄요,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더 심각하게 해서. 저는 오히려 2015년 메갈리아가 탄생하기 전에 저를 비롯해서 김치녀, 곁털녀, 김여사 시리즈에 웃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거의 웃음과 유머의 코드로서 여성 혐오적인 무슨여라고 하는 이름이 비대증식해서 정말 텔레비전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드라마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여성 혐오적이거나 성차별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조차 못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오마드와 일베가 문제인가라고 하면 웹 2.0 시대에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초연결성을 통해서 온라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일상 안에서 우리의 대화의 방식이거나 친밀성의 양식을 구축하는 것으로 혐오의 언어들이 막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온라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부터 먼저 잡으려고 해서 들어가면 대부분 김 여사라던가 그런 여성 혐오적인 표현에 대해서 아주 설득의 언어를 통해서 이건 성차별적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제일 받았던 조롱들이 뭐면 너무 진지하시군요. 왜 너무 선비 행세를 하시네요. 등등등과 같은 조롱만 들어왔지 이 온라인 공간에 있었던 그런 여성 혐오적인 언어는 계속해서 증식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메갈리아가 미러링의 언어를 통해서 정말 설득의 언어로서는 완전히 남초 사이트 아까 제가 일베의 그 회원 숫자를 좀 부정확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면 여성들에게는 일베만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들은 너무나 쉽게 나는 일베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여성 혐오에 대한 면죄부를 받지만 솔직히 여성들에게는 일베뿐만 아니라 일베를 비롯한 다른 남초 사이트는 거의 일베 형제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들이 대적해야 되는 것은 일베란 특정한 공간이 아닌 남초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공간만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이 거대한 남성 연대의 사회와 함께 싸우게 될 때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비명에 찬 고함 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전술 전략들을 모두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러링의 언어를 통해서야 결국 김치녀나 등등 겨털려 그런 것들이 웃음이 코드가 아니라 혐오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 무슨 여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피드백을 바로 보여줘야 하는 것도 바로 미러링의 언어와 반격의 언어를 통해서야 이것이 웃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그렇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비인기 종목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약물 복용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관심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내가 약물 복용이라 돼서 이렇게 관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아,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잘못된 수단은 어떤 목적도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단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아주 경멸하거나 누군가를 아주 욕되게 하는 방법으로 얻은 관심이 과연 이게 올바른 관심이며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관심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갈등만 더 양산할 뿐이고 사회 분열만 더 지금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도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 이제 그만 좀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러링을 약물 복용의 상태로 비유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미러링을 통해서 여성들이 여러 가지 무슨 여라고 하는 거에 반격을 시작했는가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권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남성들 같은 경우에 학렬이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끝자리까지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름 짓기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사회적인 권력 행위이고 그 권력의 행위 일부를 탈환해 온 것이죠. 그리고 갈등이 왜 나쁜가요? 에티엔 발루바르라고 하는 프랑스 정치 철학자는 갈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갈등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정치와 그리고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고가 열리게 하게 하는 기획의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과 사유 가능성을 막는 갈등의 계기 자체를 완전히 적조시키는 것이야말로 극단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남 유충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발전적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저는 그 단어는 쓰지 않겠지만 그 단어의 유래는 저는 성인이 특정한 공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한다는 거 혐오 표현 맞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가 왜 나왔는가라고 하면 정말 10대 남성들이 아까 남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여성들이 오마드 그렇게 과격한 워딩을 하는가라고 하면 엄마 몰카를 통해서 지금 10대 남성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여성 혐오의 콘텐츠의 가장 흡수가 빠른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직접적인 여성 혐오의 콘텐츠 생산자가 되어서 엄마를 불법 촬영하고 자기 또래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니면 여성 혐오적인 대상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성 혐오적인 요거 유구한 역사를 가진 걸 마구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신조어까지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희가 지금 거의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그런 대항의 언어로서 알겠습니다. 10대 여학생들이 일종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 10대가 왜 자기 엄마를 촬영해서 올리겠어요? 10대가 자기 엄마를 왜 혐오하겠습니까? 왜 싫어하겠어요? 저는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미러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일단 질문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왜 10대들이 맘충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꽤 됐어요. 그건 한 지금 10년 다 되고 외할충 그러면 너무 진지한 선비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선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너무 이게 벌레로 바뀌어버려요. 인간 혐오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이제 이 진앙지가 사실은 10대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메갈 이전에도 이 된장녀 김치녀 이런 표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죠. 제가 낸 책에도 이게 제가 비판하는 칼럼도 썼고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걸 비판했습니다. 근데 아마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이게 확산이 되어버렸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저는 상당 부분 지금 인터넷 문화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있다고 봐요. 많은 부분에서.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인터넷 문화가 상업주의와 결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먹고 먹히는 결국 이것을 더 광고비를 수주해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계속 이런 그 이슈를 증폭시켜야 되고 그 우마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일베가 앞서 행했던 것과 똑같이 결국 먹잇감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증폭시키고 그걸 또 관심을 받으면 또 계속 그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이슈하고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게 굉장히 곤혹스럽다. 딱 5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맘충이라는 단어는요. 자기 엄마를 비하해서 쓰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식당이라든지 공공기관 아니면 공적인 장소 등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가진 엄마가 그 아이가 아주 그 무개념적인 행동을 할 때 그걸 말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말리는 종업원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갑질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맘충이라고 주로 이야기하지 자신의 엄마를 맘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자기 엄마를, 대단히 극히 더무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처음에 맘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미러링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아까부터 계속 서로 이제 얘기가 공전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러링이 문제가 아니라 미러링의 수위를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거나 사회에 정말 구체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 어떤 범주에서 여성의 남성을 향한 것들이 회자는 오히려 지금 화제가 엄청 많이 되지만 그 정도는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딱 두 개만 비교를 해보면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아까 김치녀나 된장녀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남검, 남변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법조에서. 남판 이렇게는 안 해요. 작가는 여류 작가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거기에 여류를 꼭 붙이잖아요. 여검, 여변, 여류 작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어쨌든 여자가 무엇을 함으로써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워마드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고 여기에 뭔가 자극적인 것들로 좀 더 스포트라이트 쏘고 하는 것도 실은 이런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하면 안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여성에 대한 혐오 때문에 여성이 뭘 어떻게 해서 남성이 뭘 어떻게 해서 여자들이 이런 문제 부분을 떠나서 지금 현재 이 사회 갈등의 기저에는 기득권이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가 실은 청년 세대에게 실은 공여해주지 않았던 배분의 문제가 사실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외면하고 싶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불편하죠.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건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 자극적이지? 어때? 한남충 뭐 어때? 뭐 충이 어떻고 각종 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위험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험에 대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는 무엇을 내놔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아주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페미니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세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보면은 나이 든 남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어린이에 대한 분노들도 오는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가족들이 자기들의 주는 구속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표현하는 말 그대로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분명히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어떤 상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해내야 되는 것이고 거기는 저는 세대 갈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맘충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세대 갈등입니다. 원래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가족이라는 것은 나에게 은신처도 되지만 또 동시에 구속이기도 하잖아요. 엄마 말을 일단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기들을 내비치는 것들이
오프라인은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고 그게 온라인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결국 그 궁극적 원인은 세대 갈등, 그리고 더 내려가면 결국 계급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이 계급 갈등과 또 남녀 문제가 우리는 분명히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격차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는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남성보다 20%의 이 보수를 적게 받아요. 그냥 전체적인 어떤 수입 자체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 60%가 여성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통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자꾸 남녀 갈등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남자도 피곤하고 여자도 피곤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수님 말씀에 약간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아마 주장하시는 게 64%, 뭐 혹은 뭐 연도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100을 받는다고 할 때 한 66%이 정도 이제 받는 아마 그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 하는데 34% 혹은 36%나 덜 받는다 여성들이 굉장히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 문제도 사실은 100분 토론 한번 할 만한 얘기지만 짧게 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자체가 달라요. 남성이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여성이 39시간입니다. 한 15%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남자가 15%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 15% 정도는 많이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남자가 임금을 많이 받는 직종에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냐면 지난 한 10년 동안 월급 많이 받는 그 직종을 따져보면 금융, 그다음에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이쪽이란 말이에요. 금융, 주로 이제 경상계 학생들이 졸업해서 가는 곳이죠. 예를 들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학생들인데 여기 학생들의 비율이 남녀가 한 7대3 정도가 돼요. 7대3에서 8대2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같은 경우는 여학생 비율이 10%에서 20%를 거의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받는 전공을 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거고, 반면에 예를 들면 문과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체능 계열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쪽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 데서 차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지 무조건 뭐 66% 받는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할 건 아니라는 제가 거죠. 잠깐 보충을 드려야 되는 게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과밀가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짧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그 지표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지금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이 진입 장벽의 문제가 아니고 동일 직종 내에서 성별 비교위에서 발생하는 지금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직종 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 차별이 이루어지는 건 일단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통계를 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여성들이 시간제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근로 그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외국,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 같은 데서는 뭐 인종, 종교, 뭐 난민, 뭐 이런 문제에 따라서 이제 혐오 문제가 등장을 하고 또 그거를 이용한 뭐 극우 정당도 등장을 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이민자에 대한 어떤 혐오를 활용을 해서 당선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성별에 대한 혐오 현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과 그렇다면 이것도 언젠가 정치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김재원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나라마다 혐오의 대상을 통해서 포퓰리즘을 통해서 표를 얻게 하는 그런 손쉬운 적대적인 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선 그 가장 손쉬운 적대적인 타자가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성에 대한 시대에 따른 어떤 여성의 혐오적인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남성 중심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날 이 여성 혐오가 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왜 10대가 왜 엄마 사진을 왜 찍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신이 남성인 이상, 남자인 이상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것, 즉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고 더 힘이 있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통해서 강자와 승자로서의 남성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놀이문화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걸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통해서 젊은 남성들은 그 기득권이 지금 60, 70대 남성들만큼이 강력한 생기부양자 모델을 공적 영역에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는 3포 세대가 등장해서 연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사적 영역에서 아무리 가난한 남성도 그래도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공간마저 모두 다 박탈이 되자 남성들은 이러한 불안정 고용 형태, 이런 불안정 취약성에 대해서 결국 그 탓을 여성이라고 하는 약자에게
계속해서 혐오를 통해서 발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계급에게 감히 네. 이 대들면서 체제의 분배판 자체가 세대적으로 잘못 계승되었다, 잘못 분배되었다라는 것을 제기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한 전면전이지만 약자인 여성들에 대해서 일종의 혐오를 발산하는 것은 너무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정치세력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사실 그거는 질문을 저는, 드렸는데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갈라치기, 그다음에 공포예요. 어떤 세력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세력들의 뭐 무섭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순간 그 정치는 적어도 해당 그 집단에서는 무조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볼 때 충분히 지금 길거리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봤고 온라인에서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 가능성을 봤다면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워마드로 대표되는 뭐 수많은 뭐 단체들 혹은 뭐 여기 일베로 대표되는 수많은 이런 단체들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스스로 정치 세력화되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활용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성 문제는 아니지만 짧게 해주세요, 교수님. 한국 정치라는 것은 혐오를 기반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지역 감정이 사실 혐오 감정이잖아요. 저는 정치 세력화가 예를 들어 여성주의의 정치 세력화가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정치는 누군가의 정치 세력화는 문제가 아니고 혐오를 기반으로 했다면 그쵸. 그것은 문제가 혐오를 되는 기반으로 거죠. 하는 건 당연히 그게 여성이든 그게 지역이든 뭐 종북이니 어쩌니 이런 이념의 문제든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태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여성주의로 지금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이 해화역이나 이런 곳에 뛰쳐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지지를 표명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내가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혐오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뭐 오늘 밤을 새도 사실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마무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씩만, 정말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금방 우려하셨던 그런 혐오 정치는 굉장히 문 앞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누가 격발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멘 난민 사태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지만 상당히 한국 사회가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와 함께 지금 혐오 문제를 봐야 되고 남녀 혐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기층에 있는 어떤 혐오들, 장애인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이민자라든가 이런 혐오들을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자세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혐오 대신 해결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걸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고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시끄럽고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끄럽고 싫어진 어떤 상황들의 기저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때 우리 사회는 다시 앞으로 한 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하고 싸우고 하는 대신에 해결을 위해 그 기저를 좀 바라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저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급 간 갈등 혹은 세대 간 갈등 또 뭐 돈의 갈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쩌면 지금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우리 사회가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그 극단적인 모습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 잣대를 엄밀하게 들이대는 게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김지영 교수님. 예. 이러한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온함이 과연 누구의 억압을 통한 안정이었는지, 그 좋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좋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길어 올림으로써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기득권이나 습속들을 다시 보게 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사회가 갈등의 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모두 뭐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은 다른 인터뷰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10대, 20대들이 상당히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남녀차별 있다. 그렇지만 고쳐 나가야 된다. 이건 남학생, 여학생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모두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인터뷰 클립을 보면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대중들이 상당히 현명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지역으로도 갈리고 저희가 뭐 진보, 보수로 분열을 했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는 이제 성별로도 사실은 이제 차별을 하고 또 이제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혐오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이런 지식인들이 사실상 이걸 정당화했던 건 아닌가, 혹은 방관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혐오라는 것, 새로이 등장한 또 남녀 간의 이성 혐오, 분명히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제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극복을 위해서 또 이게 우리가 남겨진 숙제인데 현명한 대중들의 판단, 그리고 우리 많은 지식인들의 노력을 우리가 요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